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재산 분할.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는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결혼을 끝내게 되는가.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늘 관심이 있죠.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그 남자는 보통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원하는 쪽에 뭐 좀 남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보통 남자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늘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조금 더 뭐 그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원하는 대로 해줘라,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줍시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자는 하여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을 다 받아달라. 하여튼 그 하나도 일전도 손해볼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다 받아달라. 뭐 어떤 경우는 뭐 욕을 하면서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나는 다 받아야겠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부부들에 있어서 여자가 좀 한이 맺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할 때쯤 되면은 그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서름이 되었던, 시댁으로부터 받은 서름이 되었던, 아니면 뭐 남편한테 받았던, 하여튼 뭐 여자는 나름대로 헌신을 했는데 남편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좀 적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약간 그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적인 정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자는 헌신을 하고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뭐 가정을 돌보고, 그런 아이디어가 오랜 동안 우리 한국인의 뇌리에 있어 왔던 것 같고, 미국에 와서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수입이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여자가 집에 오면은 집안일을 다 해요. 아이들도 돌보고 뭐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꼭 뭐 수입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하여튼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뭐 그런 식으로 좀 나눠진, 뭐 가부장적이라고 그러죠. 그 어려운 말로. 그래서 남자 위주로 집안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혼 생활이 그러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제 갈라서고 이혼하는 과정이 될 때가 되면은 여자는 이제까지 자기 자신이 했던 그런 많은 노력,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산 분할이 됐든 위자료가 됐든 많이 나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지나온 세월 내 헛살았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 그게 이제 여자들의 마음인 것 같고, 남자는 여하튼 뭐 가겠다면 가는 거지, 아니면 뭐 갈라서 해야 된다면 갈라서 해야겠지, 그리고 뭐 갖고 가겠다면 갖고 가라.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은 남자는 앞으로도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마음이 있는 거고, 여자는 많은 경우에 만약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바깥에서 뭐 하우스와이프, 홈메이커, 가정주부로 있었다면은 상당히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까지는 누군가가 돈을 벌어와서 그 월급을 가지고서, 그 수입을 가지고서 생활을 해왔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에 맞추어서 뭐 가계부도 쓰고 잘 관리를 하면은 그렇게 집안을 꾸려왔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갖고 오는 돈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늘 갖고 오던 월급이라든지 그 수입이 없어지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좀 막막해져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재산 분할이라든가 위자료에 더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돈을 어느 정도 받아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아니면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뭐 길은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재산 분할, 위자료에 있어서 여자가
상당히 더 어그레시브해집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보통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자는 이제 공격적이고 여자는 패시브, 수동적이다. aggressive, passive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혼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이혼 변호사 한 지가 꽤 되는데 이혼을 해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사실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뭐 변호사는 저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제가 이제 남자를 대리하는 경우, 남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같이 놀라죠. 그러면 우와.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그래요. 와서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한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혼할 때가 되면은 이제까지 본인이 알던 그런 여자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라는 사람, 그 와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함께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물론 이제 나쁘게 보면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데 셀피시한 사람으로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궁리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갈라설 때 그것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까지 챙겨두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늘 여자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원하고 안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재산 또 만약에 재산이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일관적인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지 안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많은 부분이 다른데 오늘 당장 뭐 잠을 잘 데가 없다 그래서 뭐 벤치에서 자건 차 안에서 자건 큰 무리가 없어요. 하루나 이틀 정도 뭐 차 안에서 잔다고 해서 뭐 누가 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가렵겠지 여기저기 뭐 샤워를 못하니까.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는 하루라도 잠잘 자리가 없으면 잠잘 곳이 없으면 문제라 이거죠. 어디 밤중에 차 안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벤치에서 잠자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노숙자도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남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추구하는 삶이 어느 정도 다르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뭐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는 그렇게 뭐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행복한 삶이라는 게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은 남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자가 생각하는 거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혼할 때가 되면 남자가 원하는 거는 자유. 굿바이. 이제 나 혼자 좀 살아보겠다. 양말도 픽픽 던져버리고, 그죠? 뭐 담배 피우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배도 집에서 피우고 원하면 피우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보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거고 여자는 사실 이혼할 때가 되면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뭐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좀 어떤 식으로든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원하는데 여하튼 뭐 이혼할 때 남자가 보는 것하고 여자가 보는 것하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원하는 게 좀 다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비디오 클립의 토픽, 메인 토픽이 되는 재산 분할.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황금 룰이라고 그러죠. The golden rule, 디보스 이혼에 있어서 골든 룰은 반반입니다. 50%. 남자 50%, 여자 50%.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반으로 떡 잘라서 딱 주면 되는데 말은 쉽습니다만 현실에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재산 분할입니다. 50대 50을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가? 우선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부부 공동재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경우에 집입니다. 집이 있으면은 그냥 똑 잘라서 반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짜리 집이다. 집을 모기지가 30만 불이다. 아니다, 25만 불로 합시다. 그래도 계산하기 편하니까 25만 불이다. 그러면 집을 팔면은 25만 불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복비 주고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뭐 이것저것 저것 뭐 띄어서 간단하게 한 5만 불 줬다고 합시다. 사실 복비가 6%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이것저것 대학교 한 10%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20만 불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20만 불이 남으면 똑 잘라서 10만 불, 10만 불. 그렇게 주면 딱 편하겠죠. 그런데 딱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늘 생기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무슨 소리냐, 이거는 내가 처녀 때 아니면 내가 총각 때 벌었던 돈을 5만 불 예를 들어서 다운페이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5만 불을 빼고 다시 계산해야 된다. 오 마이 갓, 골치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니면은 여자가 아니다,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살기로 했다. 내가 앞으로 우리 엄마를 모시고 와서, 아니면 이제까지 함께 엄마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남편하고 같이 이 집에서 나는 어디 나가서 뭐 아파트를 빌려도 이만한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다. 방 3개짜리 아니면 4개짜리 이 뭐 싱글 하우스가 나는 마음에 든다. 난 절대로 이사를 가지 않겠다. 그럼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뭐 남자는 나가고 나는 어떻게 해? 나도 돈을 줘야지. 남자가 그러겠죠? 그러면 남자가 한 10만 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집 팔아서 남는 돈이 10만 불이면 그럼 여자가 무슨 소리냐, 이제까지 내가 고생해갖고서 여기까지 왔고 당신이 빈둥빈둥 놀 때 내가 나가서 투자까지 뛰면서 이 집에 돈을 부었는데 모기지를 냈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냥 가라고. 싸움 나요. 싸움 분명히 납니다. 간단하게 집 하나만 갖고도 반을 똑 잘라서 나눈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안 잘려요. 그렇게 쉽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집이 재산이 하나고, 그 다음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보통 그냥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 차 갖고 가고 내 차대로 갖고 가고 그렇게 하면 딱 좋은데, 그러니까 여자 차가 좀 더 비싼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 차가 좀 더 비싸고 좀 더 새 거고 그러면 꼭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고객 중에는 여자분도 많으시고 남자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일을 해보면은 주로 여자분이 불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동차 관련돼서. 자동차 관련돼 갖고서 무슨 소리냐, 저 차는 2만 불짜리 차고 내 차는 5천 불짜리 차니까 15,000불의 차익이 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똑 잘랐고 7,500불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꾸고 나서 여자가 좋은 차고 남자가 좀 꼬진 차다, 뭐 안 좋은 차다. 남자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러면 뭐 자기 타고 다른 차 타고 다닙시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역시 자동차도 원래는 똑 반씩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동차 때문에 싸움이 난다면은 차 둘 다 팔아버려야지. 갖고 있으면, 두 대가 있으면 둘 다 팔아버리고 남는 돈으로 뭐 칼맥스를 갖고 가든지 어디 갖고 가든지 갖고서 반씩 똑똑 나눠야 되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데, 여하튼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판사 앞에 가고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판사는 뭐 저쪽에서 받을 돈 중에서 7,500불 갖다 이쪽으로 줘라,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판결을 하고 서로 차를 갖고 차를 팔지 않는 선에서 그 명령을 내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 판결을 내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뭐 미국은 자동차가 다리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없이 무슨 재주로 일을 가고 또 뭐 집안일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자동차가 있고, 그거 두 가지 외에 또 무슨 재산이 있을까요? 물론 뭐 은행에 현금 같은 거, 지갑에 주머니에 돈 같은 거, 뭐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스 어카운트, 또 반 나누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도 헷갈려. 캐시 같은 경우도 은행에 예를 들어서 10,000불이 있어요. 그럼 10,000불이 있으면 이거 반독 잘라고 5,000불씩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 이거는 내가 우리 엄마한테서 받은 용돈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 아버지 뭐 야산을 팔아갖고서 생긴 돈 중에 일부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다. 아니면은 이것은 뭐 내가 처녀 때부터 갖고 있던 돈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뭐 커진 이제 이자가 뿌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갖고서 캐시도 사실 또 50대 50인데 이거 잘 안 나눠줍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거 나눠야지. 그 다음에 펜션, TSP가 되었던 FERS가 되었던 뭐 공무원이면 FERS 같은 게 있겠죠. 하여튼 뭐 그 공무원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면 뭐 IRA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401k가 있을 수가 있고 여하튼간에 은퇴연금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반 똑 자릅니다. 근데 어떻게 자를 거냐? 그것도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펜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특히 뭐 401k 같은 경우는 그 62세가 되기 전에 그 돈을 끄집어내게 되면 인출을 하게 되면은 막대한 세금을 물립니다. 거의 한 세금하고 페널티를 대갖고서 한 30%였던가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30% 정도를 묻어두고서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펜션에 10만 불이 있다. 그러면 10만 불을 인출을 하게 되면 그 중에 3만 불은 주고 나와야 돼요. 7만 불밖에 못 받는 거지. 어마어마한 손해죠. 상대방이 제 기억으로는 62.5세예요. 62.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페널티를 물지 않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나중에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62.5세하고 65세 그 두 개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401k 깨는 방법도 그리고 또 401k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세금을 미리 냈던 Roth IRA가 있고 세금을 나중에 내는 그런 401k가 있고 그런데 여하튼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401k인가를 나중에 보긴 봐야 되는데 제 이야기의 포커스 메인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재산 분할이 50대 50이라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50대 50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 것인지 재산의 형태를 보아야 되고 또 재산이 언제 모였는지 이런 경우는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에세트라고 부르는데 에세트가 언제 이것이 형성이 되었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 어떤 형성 시기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처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처분 방법이라든가 처분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는 자산 분할도 사실은 이렇게 열어보면은 뚜껑 열어보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몇 가지 상황을 설정을 해보고서 그러한 상황이 보통 어떻게 재산이 나눠지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입니다. 집 같은 경우는 50대 50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처녀 때 또는 총각 때 내가 돈을 디파짓을 했다. 아니면 그때 돈을 가지고 와서 다운페를 했다. 효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기지를 함께 부었던 그런 집이라면은 5만 불이 되었던 10만 불이 되었던 총각 때 갖고 왔던 거, 처녀 때 갖고 왔던 돈이 이제는 돈이 섞여 버렸어요. 결혼한 와중에 생긴 돈하고 총각 때 처녀 때 가지고 있던 돈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섞여 버리면 그때부터는 marital fund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 부부 자금입니다. 부부 공동 자산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서 섞여버리면 그때부터는 공동 자산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총각 때 갖고 있었는데 우리 결혼해서 한 1,000불 정도를 그 구자에 집어넣었어. 10만 불 있던 구자에. 그러면 10만 1,000불이잖아요. 그럼 그 10만 1,000불은 이제는 공동 재산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돼버려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돈을 갖고 와서 부부 사이에서 벌었던 돈도 같이 집어넣고 썼는데 내 돈은 그대로 남아있고 부부가 같이 벌었던 돈만 없어졌다. 그것만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제가 뭐 10만 불에 1,000불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네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통 뭐 10,000불이고 20,000불이고 내가 이제 처녀 때 총각 때 갖고 들어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조인트 어카운트에 집어넣고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이혼할 때 10,000불이 남으면 그 돈은 원래 내 돈이다. 안 된다는 얘기지. 이혼할 때 내가 10,000불 남았던 게 내가 총각 때 10,000불하고 똑같은 돈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내가 총각 때 10,000불을 갖고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 그래도 그 돈이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돌아갔다면 그때부터는 부부 공동재산이고 그것은 그 10,000불은 이제는
남자 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고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반반 나눠야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 집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운 페이 할 때 5만 불 넣건 10만 불을 넣건 간에 이혼할 때는 똑 잘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좀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올바른 셈 법입니다. 내 돈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 벌었던 돈만 썼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함께 돈을 뭉쳐서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는 공동 재산입니다.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돈을 갖고 왔지만 그것이 함께 모였다. 그래서 뭐 공동 재산이 되었다. 그러면 공동 재산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눌 때는 똑 잘라서 반반씩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내가 처녀 때나 총각 때 또는 뭐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또는 증여받은 선물 그런 걸로 돈을 받았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떤 특정 구자 뭐 체킹 어카운트도 좋고 뭐 CD도 좋고 어떤 뭐 예금을 해두었고 그 구자에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생긴 그런 부부 사이의 공동 재산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내 자신, 나만의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것을 충족시키는 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하튼간에 내가 총각 때부터 갖고 온 것 아니면은 뭐 결혼한 와중에도 나에게만 누가 특별히 준 선물이 있었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구좌에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준 어떤 유산으로 물려주신 뭐 10,000불이다 100,000불이다 그런 돈이 있다면 어떤 특정 구좌에 집어넣고 절대로 터치를 안 한 경우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내 자신의 고유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그거는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똑 자른 50대 50이 아닌 요것만 내 거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또 절대로 다른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요거는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50대 50이 적용 안 되는 경우인데 재산 분할이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캐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는 야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있는 땅이나 집 그것을 갖다가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았을 때 아니면 뭐 선물로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이름으로 나왔을 때 그럴 경우에는 내 자신의 고유 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땅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금하고 달리 왜냐하면 땅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돼. 뭐 그냥 땅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땅은 언제나 재산세가 있어요. 그죠? 재산세를 누군가가 내야 되는데 만약에 부부 공동 재산에서 재산세를 냈으면 그 땅은 부부 공동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뭐 증여세를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규모의 땅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좀 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증여세를 내고서 그 땅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세금을 낼 때 사용했던 돈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에서 왔다면은 그 땅도 부부 공동 재산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땅은 사실은 캐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부모가 유산으로 뭘 줄 때 아니면 누가 증여를 해줄 때 증여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것도 대신 내주면 딱 좋아요.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준다고 하면은 더욱더 좋지. 그러면은 이건 오로지 너만 가져라 아들아. 이건 너를 위해서 주는 거니까 너는 이 땅 관련되어서 내가 모든 세금을 해결을 해줄 테니까 부부 공동재산에서 터치하지 말고 해결해라. 뭐 혹시 뭐 그런 부모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야기가 좀 다르겠죠. 그런데 부부 공동재산에서 세금도 내고 관리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벌초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거기다 뭐 집을 지었다든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그때부터는 이거 부부 공동재산으로 그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이제 뭐
판사가 보고서 어느 것이 공평한가. 그러니까 부부 재산에 있어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어떤 뭐 황금룰은 50대 50이라 그랬지만은 이것이 늘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늘 지켜지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비디오 클립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전에 비디오가 끊겼습니다. 배터리 건전지인가요? 건전지가 용량이 다 했다고 깜빡깜빡거리더니 돌아가셨습니다. 배터리가. 여하튼간에 재산 분할을 할 때 골든 룰은 50대 50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서로 쌍방이 큰 잘못이 없을 때 그냥 별거 예를 들어서 뭐 별거를 근거로 해서 이혼을 할 때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크나큰 잘못이 없을 때.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큰 잘못을 했다. 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바람을 피웠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바람을 피우고 여자는 그냥 집에 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된다. 아니면은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 학대를 했다. 아니면은 남자가 상습 마약 복용자다. 도저히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면 남자가 도망을 갔다. 남자가 그냥 어느 날 떠나버린 거예요. 이유도 없이. 물론 이제 남자 마음에는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은 뭐 이유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떠나버렸어. 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떠났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떠났는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도 뭐 바람을 필 수 있죠.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상당히 그 욕설이 심해지는 경우, 아니 정신적인 어떤 불안 증세가 생겨서, 아니면은 남자에 대해서 어떤 그 제가 설명 까먹었는데, 남자가 늘 바람을 피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하여튼 이제 남자를 믿지 못해 갖고서 표현이 있는데 까먹었네. 여하튼간에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여자. 그래서 남자가 이혼을 한다. 아니야, 그거는 좀 아닌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example에서 여하튼간에 어떤 한쪽이 큰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바람 피우는 거, 외도죠. 외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abuse, 학대, 뭐 때린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이제 abuse, 학대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fault ground라고 해서 가장 큰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혼을 갖다가 옛날 말로 파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거울을 깼다 그래서 파경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고 파경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이혼을 당하는 사람 아니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파경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50%를 가져가고 그리고 잘못이 없었던 사람도 50%를 가져가고 이게 공평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한 사람은 잘못을 했고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50대 50이냐 이거죠. 그럴 경우는 사실은 50대 50은 fair하지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잘못을 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지 그게 공평해요. 그래서 뭐 골프 잘 치시는 사람도 있고 농구 잘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 미식 축구 풋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이혼을 할 때 천문학적인 돈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자기는 조금밖에 못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은 이 파경 이혼의 원인을 자기가 제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뭐 어디 깜빵에 집어넣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사람을 판사가 봤을 때 당신이 잘못해서 이 marriage,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뭐 책임을 어떻게 질 거야 민사에서? 돈이죠.
돈을 너는 좀만 갖고 가라. 이쪽 와이프한테 더 많이 주겠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50의 그 황금 룰이 깨어지는 게 바로 누가 잘못을 많이 했느냐,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의 외도 또는 뭐 abuse, 학대 또는 어떤 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심한 경우에는 뭐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형사 뭐 처벌을 받아서 그래서 1년 이상 형을 구금형을 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혼의 근거가 되고 폴트 그라운드로 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돈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변호사 중에 하여튼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여자에게 당신 가서 남편한테 한 대 맞고 와라. 아니면 당신 가서 남편을 좀 화를 좀 돋궈서 그 사람이 너와 당신에게 뭐 욕을 좀 하고 협박을 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하는 주문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뭐 그렇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드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의심이 들었던 경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fault ground,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재산을 좀 더 많이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산 분할을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피해자에게 재산을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피해자가 되라. 확실하게 이것을 갖다가 판사한테 알려주자. 당신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가서 한 대 더 맞고 와라. 아니면 가서 욕을 좀 더 먹고 와라. 그래서 경찰을 부르자.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내자. 뭐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뭐 변호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떠한 분이 이제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뭐 그렇게 주문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선은 불법이고 둘째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화를 돋구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상대방도. 그러니까 뭐 살아오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당장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대체적으로 모든 일들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니면은 뭐 1년 후가 되었든 하여튼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진실이 나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알게 되죠.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그때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것이구나. 아니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여튼간에 남편을 예를 들어서 화를 돋궈서 내가 한 대 일부러 맞았다. 그래갖고서 법원에 가서 남편에게 불리한 그러한 판결이 나왔다. 아니면 뭐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과정으로 진행 중이다. 남편이 알아요. 남편이 알고 그때부터는 죽자 살자로 싸우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 당신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당신만 치사한 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선 첫째,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변호사비가 안 그래도 이혼 변호사 싸지 않습니다. 변호사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천문학적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쪽에서 싸우자고 들면 다른 한쪽에서 안 싸우겠다 할 수가 없어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싸우기 시작하면 둘 다 마구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마구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변호사비가 나오고 그래서 누가 좋습니까? 변호사가 좋죠. 변호사비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괴롭지. 정말 괴롭습니다. 당신 치사하게 나오면 나도 치사하게 나겠어. 당신이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누구한테 뭐라 그랬지? 아니면은 뭐 당신이 뭐 땡스기빙 때 뭐 했지? 아니면 뭐 시동생한테 뭐 돈을 얼마나 줬지? 뭐 시시콜콜한 얘기 다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5년 전에 바람 피웠던 내용까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10년 전에 돈을 누구한테 꽂았는데 받지 못했던 거 뭐 나올 수도 있고 막 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
내가 잊고 살고 있던 그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 하여튼 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지저분한 이야기들 아니면은 통상적인 일이었는데 지저분하게 각색이 되어서 정말로 괴로워집니다. 잠잘 때도 괴롭고 맨날 씩씩거리고 분이 차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공적인 설정을 하지 인공적인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여튼간에 재산 분할을 할 때 50대 50의 룰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큰 잘못을 했을 때는 그 50대 50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하고 가해자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 가해자 잘못을 당한 사람 그 피해자죠. 그래서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50대 50이라는 룰이 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50대 50이 아니고 뭐 60대 40이라든가 뭐 70대 30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공적인 설정 어디 가서 한 대 맞아 일부러 맞고 오는 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애들이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는 막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런 식으로 죽기 살기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고 엄마를 만나도 그렇고 아빠를 만나도 그렇고 두 분이 같이 있어도 그렇고 아이들이 정서불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설정을 인공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상대방의 화를 돋굴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X 플러스 알파로 더 스트레스를 줄 필요는 없죠. 그리고 본인도 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여튼간에 자 이번 클립은 좀 길었습니다. 비디오 클립이 좀 길었는데 그 요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산 분할의 골든 룰 재산 분할의 골든 룰은 50대 50으로 축착 나눈 건데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본인의 변호사 되는 분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알면은 집이 되었던 자동차가 되었던 뭐 현금이 되었던 은퇴 연금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협상을 해서 이건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할 테니까 당신 좀 양보를 하시오. 예를 들어서 뭐 지분금 당신이 가지겠다 그러면은 집 팔아서 남을 수 있는 돈을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일 경우 그리고 내가 401k를 당신한테 줘야 되는 게 10만 불이면 그럼 401k 10만 불 줄 돈을 안 주고 내가 집에서 받아야 될 돈 10만 불을 안 받는 걸로 그럼 당신은 집을 갖고 나는 401k를 갖고 끝냅시다.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아니면은 뭐 차 같은 경우는 내가 페이멘트를 갖다가 뭐 몇 달치를 더 내줄 테니까 내가 당장 큰 목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만불이라고 하는 목돈이 없기 때문에 당신 차가 한 달에 700불씩 나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10몇 개월 동안 뭐 15개월이 됐든 얼마가 됐든 계속 지불을 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선 이슈를 알아야지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협상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그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두 사람이 합의를 한다는 게 이혼 소송 들어가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 시작해서 그러니까 분쟁 이혼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고 분쟁 이혼 과정 중에서 계속 합의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시도를 하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이다 알면은 미리 합의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다 보면은 그동안에는 변호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변호사비를 왜 줘? 물론 이제 뭐 저는 변호사니까 변호사비 주면 감사하죠. 땡큐 베리 마치지. 하지만은 안 줘도 되는 걸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떤 한 일정 시점에서 처음에는 분쟁을 했다 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비디오 클립에서 분쟁 이혼의 과정에 있어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알게 돼요. 얼마를 갖고 있는지, 얼마의 수입이 있는지, 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바른 뭐 영어로 informed decision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제대로 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재산 분할의 에센스입니다. 50대 50 그리고 폴트가 있으면 조금 더 한쪽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걸로 꼭 판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쟁이혼 와중에서라도 또는 분쟁이혼 전에 합의를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산 분할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